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내리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가장 주목하게 되는 이슈가 FOMC 의사록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들, 일단 예상치를 조금 뛰어넘었다, 뭐 그런 예상들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는 거고요.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라는 미국 증시 이야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서 이쪽으로 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 간단한 의견, 그 다음에 역사상 최고의 버블이 될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전망에 대한 편차, 즉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컨센서스의 그 간격이 클수록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즉 아주 작은 실적 전망치와 아주 높은 실적 전망치, 이 두 가지를 내놨을 때 이 편차가 클수록 좋다는 이야기인데, 실적 전망이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증권사도 제대로 된 예측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게 왜 좋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8일입니다. 우수죠? 절기상 우수. 자, 일단은 입춘과 경칩 사이에 들어있는 이 우수라는 절기는요, 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하나의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얼었던 대동강물이 풀린다, 눈이 비로 되어서 바뀐다, 그런 얘기가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꽃샘추위 같은 경우도 잠깐씩 이제 찾아오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따뜻해지는 봄 기운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건데, 자, 날씨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시장도 그런 거죠. 약간의 변동성은 계속 싣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는 봄 기운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상승 기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었던 그 시기, 그 다음에 상승하는 시기, 이러한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시세를 거스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또 회복기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 하락하지 않았느냐, 별로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씩은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중국 증시라든지 또는 우리 그 이머징 마켓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약간씩 이제 기대치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많이 올라왔다면 쉬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승 기조가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여전히 시장은 강세 흐름의 초입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 보시면은요, 일단은 혼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29%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은 하락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에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다우는 꾸준하게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이제 장중에 너무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일단 다우도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돼서 마무리, 나스닥도 하락 출발해서 더 하락을 키웠지만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나스닥은 최종적으로 0.58% 하락하면서 13,965포인트, 즉 14,000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감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료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1.33%,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1%대까지 훅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모습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국제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금 경제 지표들, 즉 소비 지표나 이런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부담감을 좀 키웠다는 얘기죠.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이것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국채금리의 상승 변동폭이 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또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장기 채권에 대한 매도, 즉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증시에게는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는 국채금리 상승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하고 기준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거 악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그 포인트에서 보면은 그 FOMC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인플레이션의 기저효과, 이거는 변수에서 제외해라.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우지수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 나스닥이 낙폭을 회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약한 고용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화적 통화정책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목표에 한참 미달하는 경제가 훨씬 더 진전하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테이퍼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지원책을 계속해서 뿜어낼 것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뭐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도 이거는 나오지 않는다. 양적 완화 계속할 건데 무슨 인상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금융 시스템에서 거품이 끼고 있다. 뭐 이런 우려 목소리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보면은 그 회의에 참석한 소수의 인원들이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튼튼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은행을 비롯한 이런 금융 시스템 쪽에서 뭔가 조금 불안감 요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소수의 의견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양적 완화가 됐든 아니면 기준금리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제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어떤 뉘앙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수 의견은 일단은 FOMC는 무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소수의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 다수의 의견을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주의는 필요하겠죠. 근데 뭐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FOMC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인내할 것이다.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2%가 넘어가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즉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계속 이제 관망할 것이다. 뭐 참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여기에다가 기준금리 동결 계속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양적 완화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뭐 그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지만 기준금리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시장에 개입시키지 말라라는 FOMC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적 완화 계속 풀어줄 것이다. 물론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 풀어주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물건값이 상승하게 될 텐데 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인내하겠다. 우리는 계속 그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만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발생이 됐었던 어떤 예측치죠. 예측 뭐 불안한 예상들 그런 것들이었는데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그런 불신을 조금 잠재워준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 외에 뭐 경기 부양책이나 경제 지표 뭐 등등등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비트코인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한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를 돌파한다.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요. 이 분석이 좀 어려워요. 분석이 어렵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가상화폐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서 어느 그 포인트로 이제 적정 가격대를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제 호재성 흐름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뭐 미국 내 기업들,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한 가지요.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수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이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느냐. 계속적으로 암호화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기관 투자자들, 즉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사들이게 되면 더욱더 이 공급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랠리를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백악관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지금 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연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내용, 네, 그 부분이 이제 10만 달러를 돌파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금융사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에 관심을 보였고, 또 JP 모간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들 나오면서 이제 뭐 페이팔, 마스터카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였던가요?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했거나 또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어떤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상황은 바로 이거예요. 뭐 10만 달러를 간다, 뭐 100만 달러를 간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보다 이 가격이 더 뛸 것이다라는 그 기인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재료, 호재 또는 그 뭐 기대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것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라든지 실적, 뭐 그런 쪽에 기인을 좀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이런 가치들도 전부 다 실물 이 경제에 비례를 해가지고 가격을 매기게 되는데, 암호화폐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그런 거죠. 암호화폐는 기준이 없어요. 이 암호화폐라는 부분들을 얘가 10만 달러가 적정 주가입니다 라고 딱 잡아낼 수 있는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공급이 부족되고 기관이 사들이고 있다, 뭐 그거면 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또 암호화폐라는 것이 이제 뭐 실물 경제, 즉 화폐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가도록 은행들이 놔주질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달러를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이 말이에요, 그동안 암호화폐를 계속적으로 좀 억압해 왔었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달러를 주무르면서 연준이 그 더 만들어내고 국채 발행하고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 암호화폐가 지금 발행이 된다 그러면은 은행의 어떤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금을 없애고 전자적인 부분에서의 화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뭐 하려고 해서 지브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이제 암호화폐로 만들어서 현금을 없애고 이 그 종이로 된 이 실물화폐를 전자화폐로 바꿔서 중앙은행이 관리하겠다, 이렇게는 시장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하나의 어떤 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 비트코인이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폐의 그 포지션을 실물에서 전자 쪽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중앙은행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를 자기네 걸로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지금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시스템은 그냥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또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암호화폐 상품들이 같이 올라갈 것이다. 사실 이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은행이 이제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또 시장에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큰 중앙은행,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런 그 세력들이 그런 것들을 가만히 좌시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무턱대고 들어가는 이런 무조건적인 투자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차트를 가지고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금 뭐 5만 달러 넘어가면서 뭐 이제 또 열풍이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요. 또 뭐 10만 달러까지 간다 그러면 뭐 2배 더 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기대치를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요. 조금은 주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요. 실적 개선주에 대한 선점. 실적 좋은 주식들이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린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실적 개선주들을 내가 먼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실적에 대한 그 증권사 전망치가 편차가 클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섞여 있는 상황이지만 이른바 실적 장세가 앞으로 재현될 것이다.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뭐 등등의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입을 모아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8만 원대에 있는데 전부 다 11만 원, 12만 원 간다 이렇게 딱 찍어내는 그런 실적 목표치는 그다지 신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삼성전자가 8만 원 간다. 아니면 9만 원 간다. 이렇게 저점대를 만들어 놨다면 최고가를 제시한 증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증권사는 20만 원 간다고 찍었다. 그렇게 되면 8만 원과 20만 원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기업일수록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한 접점으로 모여지게 되면서 평균치 뭐 한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라도 가게 된다. 그럼 지금 가치보다 더 많이 상승한다. 뭐 이런 식의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 보면은 실적 전망 평균치가 이렇게 편차가 큰 종목들 이제 좀 쭉 만들어냈는데 삼성생명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편차가 76.7%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가장 낮은 것 이것이 6,530억인데 가장 최대값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금호석유, 롯데지주, 한라홀딩스, 세아베스틸, 삼성증권, 기아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G디스플레이, HMM 등등의 기업들이 이제 편차가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적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제 이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봄날 같은 장세가 올 것이다. 실적 장세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유동성 장세 이후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어떤 경기 확장 구매해 보시면 되겠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암울했던 시점에서 유동성의 힘을 통해서 실적 증가세를 보이는 이런 실적 장세가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코스피의 순이익 평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켰다. 그래서 최대가 이제 147조 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피 이 실적이 147조 원. 지금 한 달 전에 128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거기에 부응을 하면서 많이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익 실적 전망치가 조금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자체가 호재가 되겠죠. 기업 실적 전망치가 뭐 1,000억 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상보다 더 뛰어넘어서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 전망치를 또 올려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이것도 호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그 증시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주가가
당분간 이런 훈풍을 타고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적주들 공략하시는 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눈에 띄지 않지만 앞으로 업황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선점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어떤 증가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투자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실적 턴 어라운드의 기업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온 기업들에 투자해야 된다, 이 부분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분석이 어렵다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뭐 단순하게 편차가 크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실적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 이제 앞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격하게 동의를 하는 바이니까 실적 좋은 기업들 잘 공략하셔서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면서 FOMC의 의사록,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재료가 충돌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뭐 크게 갖지 말라 이런 얘기를 의사록에서 공개가 되면서 미국 증시는 결국 다우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연내 10만 달러 돌파한다. 뭐 전망치도 좋고 뭐 기업들 참여하는 것도 좋고 앞으로 다 좋은데, 암호화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주가 상승은 일단은 일시적인 거품 또는 그런 어떤 분위기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암호화폐가 기득권을 가지게 된다라면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대신하는 제2의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만, 중앙은행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실적 전망에 대한 편차가 클수록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어렵지만, 실적 장세를 통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세장에 들어서고 누구라도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 도달하면 다른 많은 투자자들은 금리와 기업 이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사지 못하는 것이 치명적인 실수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더 민감해지는 게임에 빠져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거나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강세장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기업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되는데, 오르는 주식인가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못 사서 수익이 안 났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의 본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투자나 똑같습니다. 장이 오르거나 장이 내리거나 관계없이요, 항상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게 된다면 시장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포트폴리오가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뭐 어느 날 주식이 올라가니까 테마주로 확 들어가야 되겠다, 뭐 그놈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쪽에 투자해야 되겠다, 아이고 저거 못 사서 아깝네, 아이고 배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은 크게 나쁜 얘기는 없습니다만 약간의 혼조 양상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른 주식만 안 사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